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08%, 코스닥은 1.19%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상승을 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 1,300억, 기관 투자자 1,600억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성공하면서 2370포인트 근처까지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고를 파고 이제 강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직까지도 조금 더 반등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조금 더 반등폭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 21선을 지금 이제 넘어주는 추세가 좀 나와줘야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을 한번 찍고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은 이제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계속 또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예산안 통과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 예산안이 어떻게 또 타결이 될 건지 서로 이제 주장을 계속 강하게 내비치면서 한쪽은 이제 예산을 줄여라, 한쪽은 이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고 또 기한을 넘어가면 미국이 결국에는 디폴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결국에는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예산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까지는 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증시가 조금은 눌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더 다행히 하락세는 좀 멈추고 120 월봉선 찍고 지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3일 정도 연속 매수했고요. 이전에도 한 10월 말부터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 대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은 물량을 증시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성 매물이 좀 많이 들어왔다, 단기성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물량이 좀 단타성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은 그리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물량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들어온 구간이 거의 뭐 10월 17일 말고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이틀 정도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해주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들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처럼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21선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V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닥 라인을 다지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바닥 라인을 다지고 21선을 넘고 그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위주로 크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FOMC에 대한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런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 개선에 대한 이 분위기가 고점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폭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 해결은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될 그런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고요. 전날, 전전날 좀 매수했던 것을 이탈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도 지금 보시면 1323원으로 13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이제 반등을 했지만 이번에 금리 동결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때마다 이제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증시 분위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빠르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환율이 안정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조금 뭐 약 하락 혹은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보합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일 해가지고 좀 이제 반등세가 좀 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조금 이제 조정세를 준비하는 것인지 혹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럼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국제유가가 83달러까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5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 가격대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한 달 동안의 집계를 해보면 지금 이제 3.6달러 수준을 거의 이제 세 번째 다시 치솟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서서히 상방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6%가 뚫리고 위로 치고 나갔을 때는 확실히 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행보를 좀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지금 이제 이번에도 좀 찾아온 것이고 2021년, 2022년이 상당히 높았던 이 LNG 그리고 천연가스 비용으로 좀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느꼈는데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세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히려 우리의 예상보다 좀 이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0달러, 뭐 150달러까지도 예상하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많았는데 90달러도 지금 넘지 못하고 80달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80달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유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산유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만족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환은 아까 봤지만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요. 1320원까지 위협을 하면서 결국에는 환율이 서서히 지금 눌러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제 중요하죠. 4.67%로 4.6%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서 조금 멈추어서 살짝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지고 4%대까지 4% 미만으로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까지 올라갔던 게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좀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그런 이제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반등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험 자산으로 다시 한번 돈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이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한번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는 이제 미국의 그런 예산안 이슈가 서서히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5일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상승해서 0.5% 상승했고요. 13,9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증시가 1% 가까이 반등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뭐 증시만큼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해주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요. 오늘도 뭐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눌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다 훨씬 줄었고요. 뭐 거의 지금 합쳐도 만주 채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거래량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특별하게 이 거래를 이어가는 수급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거래량은 239만 주죠. 200만 주대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100만 주대 초반, 뭐 중반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가 죽었고 전체적으로 거래가 떨어진 채로 우량주들이 떨어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 증시 분위기가 반짝 반등일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서 서서히 좀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코스피의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그냥 증시 전체 분위기 따라서 그냥 묻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슈가 있다면 이런 일 거래가 하나씩 터지면서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 거래가 터졌던 때를 보면 항상 고점을 찍었거나 그죠? 단기 상승에서 고점을 찍을 때 이렇게 피크봉을 띄우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옵션 만기라든지 뭐 그런 파생 상품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그런 움직임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이제 상승세가 나올지 혹은 뭐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모간서울이 오늘 38만 8천 주를 매도를 했고요. 신한증권은 뭐 매수 매도 동일하게 위치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징글징글할 정도로 계속 이제 매도 쪽에 위치를 또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수에 좀 보이다가 다시 매도로 넘어가서 또 하루에 이렇게 50만 주 정도씩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22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36만 주 매도입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투자가 11만 주 매수하면서 또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요.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의 물량 대부분이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이기 때문에 좀 이 물량은 언제든지 매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뭐 수급이 들어온다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투신, 뭐 보험 이런 쪽은 이제 매도가 이제 완전히 멈추었고 크게 매수 매도 없이 진행 중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이틀 정도 해가지고 이 9만 주씩 매수를 해주었고요.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매수세를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펀드도 연속적인 매도 없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은 눈에 띄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뭐 마무리 잘 되었고요. 이 주변 종목들도 비슷하게 그냥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이 내려 있는 상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증시가 반등한다면 같이 올라갈 거고 저런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3,000원이라서 언제 올라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힘을 받았을 때는 단 2주, 3주 정도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더라. 그래서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지금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이제 하락세를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해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오픈되는 시간이 6시를 좀 넘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6시 채 되지 않아서 아직 공매도 잔고가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 공매도 거래가 지금 41만 주로 42만 주 정도로 평소보다 좀 많은 물량이 또 진행이 되었고요. 이 물량이 대부분 또 모간서울로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죠. 오늘 모간서울이 직접적인 매도가 강했고요. 아직까지도 공매도를 열심히 늘리고 있구나. 아직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 주가를 눌리고 있구나. 그래서 보통이면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모간서울이 공매도 상환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매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에 집계를 해도 이제 계속해서 이 세 증권사에서 이 매도 물량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간서울에 대한 매도가 다음 주에도 쭉 이어질 것인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11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후로 해서 또 이런 물량 움직임이 한번 바뀔 수도 있고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MSCI 리밸런싱 11월 30일까지 아마 이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이제 이 무관서울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리기보다는 이제는 상환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환할 때까지 한번 이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뭐 대차 잔고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공매도 물량은 17.48%. 그래서 최근 대비해서도 아주 높은 물량을 비율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그래서 한 수요일쯤 해서 JP모건에 또 대량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계속 공매도를 상환하고 줄이고를 늘리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번 공매도 잔고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고 공매도 잔고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공매도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상환되면서 아까 우리가 보던 그런 패턴대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직 추정 물량 대비 당일 물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매도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 소식 뭐 크게 많지 않지만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증권사들의 목표치 제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메리츠,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모멘텀, 연말로 갈수록 부각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하지 말고 의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11월 3일자로 네, 3개의 증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이제 23,000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컨센서스는 4,900억이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두산밥켓에 대한 실적, 네, 그 다음에 이 원가, 그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증권사는 10월 달에 제주 해상풍력단지,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포인트에 집중을 했고요. 8메가트급 터빈을 이제 성공으로 개발해서 수주에 성공한 첫 상업화 프로젝트로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력을 증명했던 그런 사례로 간주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스크까지 수요가 확대될 전망으로 이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윤곽이 연내에 혹은 내년 초에 이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국내 원전 확대 계획 규모가 어느 정도 제시될지 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도 전력 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 전력 공급 계획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 공급을 단순히 특정 에너지원을 집중해서 건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에너지원을 동시에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이고요. 21,000원, 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도 마찬가지로 캐스크 네, 발주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예상치만큼 거의 나왔다. 순이익이 좀 줄었죠.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은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네, 그런 두산밥켓의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캐스크라든지 그런 미래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다울투자증권도 이제 18,000원 이전과 동일하게 제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네, 2025년에 대한 예상 가치로 이렇게 가격대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체코, 폴란드 2026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착공 일자를 이렇게 착공 연도를 적은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본계약이 들어가고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2024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도 이제 기후환경부 승인이 나면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어서 수의 계약 형태로 아마 이제 계약 소식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영국 쪽 원전 확대도 우리나라 쪽에 충분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그런 풍력 발전이라든지 수소 플랜트,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그런 포트폴리오 확대가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목표가를 하나씩 제시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단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런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이 수주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UAE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도 지금 사실 건설을 2029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 발주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가 좀 밀렸을 뿐이지 결국에는 언젠가는 발주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언젠가라고 해서 뭐 10년, 20년 뒤가 아니고 당장 뭐 1, 2년 뒤에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좀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엔 수주량이 중요하거든요. 그 수주 잔고를 계속 주목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3분기, 분기 보고서가 이제 오픈이 될 텐데요.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 중에 하나였던 스웨덴도 이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 확대 결정을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스웨덴은 앞으로 국가 위기 시에 에너지 공급을 확고하게 보장하면서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정부가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이제 스웨덴 정부가 2040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이전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미래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시작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신재생이라는 것은 RE100이라는 것인데요. 그 신재생의 100%를 추진하던 스웨덴이 결국에는 이 원자력 에너지로 같이 에너지를 섞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북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쪽은 이제 해상 풍력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내 기업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시장도 이제 크고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사실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자국 내 기업이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은 비용을 들여서 원전 에너지를 이렇게 도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분명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면밀히 검토가 된 것 같고요. 스웨덴 정부도 이제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스웨덴은 이제 원래는 2010년까지 그죠? 1980년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2010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12기까지 원자로를 운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 이제 6기를 다 퇴역을 시키고 전국 세 곳에서 이제 6기만 가동 중인데 지금 이제 다시 늘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쪽에서도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장이 있고 그런 2차 전지 공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분명히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상 풍력, 태양광만으로는 사실 100% 안정적인 수급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LNG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 LNG도 이번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스웨덴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전기료는 산업용 전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 기업들이 이제 사용하는 전기가 올라갔을 때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이 탈원전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서서히 선회를 하면서 원전, 친원전, 그렇다고 원전에 올인 죄송합니다. 원전에 올인을 한 국가가 아니라 그동안 원전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의견에서 일부 원전이 필요하다, 일부 에너지를 도입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뭐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저런 에너지에 대한 합리적인, 네, 이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CF100이라는, 네, 이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곧 이제 거기서도, 네, 출범을 시켜서 그런 연합회를 결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또 이제 참여를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이 SMR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2024년에 SMR 산업 동맹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10월 26일에 열린 유럽연합 SMR 포럼에서 EU SMR 운영위원장, 이 이름을 읽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내년에 유럽 SMR 산업 동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맹의 목적은 SMR 개발 촉진, SMR 프로젝트 추진, 공급망, 그 다음에 R&D 역량 강화고요. 초기 단계에서 동맹은 SMR의 국민 수용성, 인력, R&D, 연료 주기, 핵 비확산 등 7개 워킹그룹과의 그런 협력을 통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 연합 전체에서 이 SMR 도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고 이렇게 기술 개발을 같이 공유를 하겠다라는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 어디죠? 저기 중국과 러시아는 SMR을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국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네, 영국, 그 다음에 이런 쪽이 이제 SMR에 그 다음 앞서는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이제 설계를 다 해놓고도 기술 개발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뒤처지고 있죠. 사실 2030년까지 그 기술력이 개발이 되더라도 실제로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SMR 개발에 대해서 이 시간을 소비할, 그죠? 지연시킬 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전 세계 추세에 맞춰서 R&D를 해야 되고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MR 관련해서 지금 영국 정부에서도 최대 240억 달러를 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240억 달러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30조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상당히 큰 돈이고요. 네. 영국 정부가 그만큼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F사, G 히타치사, 홀텍사, 뉴스케일사, 롤스로이스사, 웨스팅사 이렇게 6개사를 후보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이고요. 2029년, 2030년까지 개발을 해도 이미 이 6개사가 다 납품을 이미 진행하고 건설을 하고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늦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기자재라든지 그런 이제 이 건설, 그죠? 제조 건설 관련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알아서 이 기업들과 협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엑스에너지도 고온가스로 차세대 이제 원자로라고 할 수 있는 고온가스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6개사들은 중수로, 그죠? 물을 이용해서, 혹은 경수로죠. 마찬가지로 물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업들 이외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소듐, 그죠? 나트륨으로 액체 나트륨으로 이제 시키는 방식, 그게 이제 테라파워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가스 헬륨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여기 X 에너지입니다. 네, X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MR, 그죠? MMR 초소형 원전도 이 X 에너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온가스 이 헬륨을 이용하는 원자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경수로는 사실 좀 뒤처졌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차세대 SMR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영국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SMR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이 모델을 도입을 할지 저번에 이제 경북 울진 쪽에 짓는다고 했는데요.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도 아이다 호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게 뭐 투자가 진행되니 많이 뉴스케일 파워에 돈이 있니 많이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놨는데 결국에는 이 추세가 SMR을 도입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SMR을 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뭐 민주당이 이길지 공화당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공화당 쪽이 유리하다면 이 SMR 관련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충분히 이 뉴스케일 파워도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너무 이제 급락을 시켜놓고 지금 뭐 하루하루 10% 떨어뜨렸다가 10% 올렸다가 지금 완전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굉장히 국매도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는 확실히 SMR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뉴스케일 파워에 추가 지분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3분기 보고서 나오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 많은 현금을 이제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